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라 믿어왔죠. 하지만 70세가 넘었다면 어떤 검진은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오늘 검진받고 오히려 아파진 어르신들이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때 그 검진만 안 받았어도 이 말을 정말 가슴 아프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검진받고 한 달도 안 돼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시작된 검사와 약. 결국은 그게 몸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검진은 무조건 받는 게 좋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당연하듯 매년 검진을 받고 안 받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이 넘으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검진이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고해상도, CT, 조영제 검사, 내시경, 그리고 전신 검사나 정밀 혈액 검사 같은 항목들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노년기에 받았을 때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건강검진의 함정과 70세 이후에 절대 받지 말아야 할 5가지 검진 항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진을 골라야 하는지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건 단지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저처럼 70을 넘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몸의 변화와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안 받으면 찜찜한 바로 그 검사, 고해상도 C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네도 폐 그림자 좀 보인다. 그러면 무섭지 않아?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김재철 어르신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CT 찍으라고 하길래 그냥 찍었는데 또 보자고 해서 지금 3번째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거 고해상도 CT라는 건가요? 응, 맞아. 선명하게 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찬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정기검진에서 폐 쪽에 아주 작은 그림자가 보인다며 고해상도 CT로 한 번 더 찍자는 말을 들었죠. 지금은 별일 없어도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검사 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몸이 CT를 한 번, 2번 받을수록 괜히 기운이 빠지고 속도 더부룩하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해상도 CT는 일반 엑스레이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강한 방사선이 몸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방사선은 몸 안에 축적돼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도 있더군요. 게다가 저희처럼 70이 넘은 몸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검사를 받아도 몸이 받는 부담이 훨씬 큰 겁니다. 문제는 검사 결과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 말이 끝이에요. 그러면 또 찍고 또 찍고 그 사이에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고요. 그날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근데 병원에서 찍자고 하면 안 찍을 수도 없잖아. 괜히 안 찍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더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겁나는 거 알죠? 근데 말이에요. 우린 이미 70이 넘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검사는 다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되는 몸인지 먼저 생각하고 지금 꼭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그랬더니 김재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그 말이 맞아요. 이제는 뭘 하든 내 몸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해. 여러분, 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고해상도 CT처럼 방사선이 강한 검사는 증상이 없는 이상 함부로 반복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침이 오래 가거나 숨이 가쁘거나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 의사와 상의해서 엑스레이로 1차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이 검사 꼭 지금 필요한가요?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검사인가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겉으론 단순해 보여도 몸속 깊숙이 약물이 들어가서 조용히 신장과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검사입니다.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와 MRI 검사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아유, 내가 그때 조영제만 안 맞았어도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 말을 꺼낸 건 저랑 20년 지기 친구인 최동석 씨였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양반이에요. 등산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꼼꼼히 챙기던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동석 씨가 갑자기 얼굴이 노랗게 떠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문안을 갔더니 그렇게 약했던 사람도 아닌데 침대에 누운 채로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형님, 나 이번에 뇌 MRI 찍으면서 조영제 맞았잖아요. 근데 그날 밤부터 토하고 머리 깨질 듯이 아프고 신장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큰 병이라도 생긴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조영제 부작용이었습니다. 조영제?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늘 아무렇지 않게 넣어주는 거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조영제가 몸에 들어가는 과정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알아봤습니다. 조영제라는 건 몸속 장기나 혈관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정맥에 주사로 넣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영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60대, 70대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느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조영제가 들어가면 신장이 그걸 다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남고 그게 오히려 독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검사 당일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 뒤 조용히 찾아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동네에 사는 이정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어머,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CT 찍고 나서 며칠 동안 몸이 막 나른하고 얼굴이 붓고 이상해서 다시 병원 갔더니 신장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영제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물어본대요. 신장 수치 괜찮나요? 혹시 이거 꼭 지금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영제를 쓰는 검사는 CT, MRI 중에서도 정밀 촬영이라며 권유가 많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조영제는 나이 들수록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예전에 조영제 맞고 어지럽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가 있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검사인지 지금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이 판단은 병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조영제는 말 그대로 몸에 흘러들어가는 약물입니다. 겉으론 조용히 흘러가지만 속에서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조용한 독일 수 있습니다. 검진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내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냥 매년 받는 거니까요.
다들 하니까 저도 그냥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경이 어떤 경우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시경 검사 진짜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며칠 전 옆집 사는 이성자 아주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말투는 기운이 없더라고요.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지난주에 수면 위내시경 받고 나서부터 계속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선 정상이라고 하는데 몸은 영 정상이 아니에요. 그 순간 작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랑 가까운 김용석 형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형님은 늘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야 위암 같은 것도 초기에 잡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내시경 받고 집에 돌아온 날 밤에 갑자기 피를 토하셨어요. 놀라서 응급실에 갔더니 내시경 검사 도중 점막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난 거였어요. 수면 내시경이었는데 깊이 잠든 상태에서 기구가 들어가다 보니 작은 상처 하나가 큰 출혈로 이어진 겁니다. 70 넘으면요, 몸이 정말 예민해져요. 특히 위나 장처럼 연약한 조직은 젊었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같은 침습적인 검사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약물도 호흡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숨이 멎거나 의식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너무 습관처럼 권하고 환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사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찍고 끝나는 줄 알았던 검사, 조직 검사를 해보자.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습니다. 몸은 검사에 지치고 마음은 불안에 잠식되고요. 그렇다면 내시경은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증상이 분명할 때, 이를테면 속이 심하게 쓰리거나 갑자기 체중이 확 빠진다든지 혈변이 나온다든지 하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위암, 대장암 병력이 없다면 매년 내시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저는 요즘 병원에 가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데 꼭 내시경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1년에서 2년 기다려도 괜찮은가요? 의외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기다려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십니다. 물어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안 물어보면 검사는 계속됩니다. 이성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는 이제부터 꼭 물어보려 해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검진을 많이 받는 것보다 똑똑하게 받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신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며 고령자들에게 은근슬쩍 권유되는 PT 검사입니다. 겉보기엔 신기술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잉 진단, 고비용,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요즘은 몸 전체를 한 번에 찍는 검사도 있다네요. PT인가? 뭔가 그거 받으면 속이 다 시원하대요. 며칠 전 동네 목욕탕에서 송만석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박순자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요. 저희 딸이 그러던데 PET 찍으면 암을 조기에 싹 다 찾아낼 수 있다네요. 비싸긴 해도 한 번쯤은 받아두는 게 좋대요. 이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죠. 전신을 한 번에 정밀하게 본다니 안 받으면 괜히 무언가 놓치는 것 같고 받아야만 안심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데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정현호 형님 76세이신데 그 PT 검사를 받고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 검사 결과에서 폐에 뭔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정확히 보려면 CT를 더 찍어야 한다. 조직 검사도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3개월 후에 또 보자. 그렇게 시작된 정밀 검사들이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체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불안에 시달리고 결국 병은 없다는 결론만 남았죠. 정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병이 없었는데 검진이 병을 만든 셈이지. PT 검사는 정말 정밀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들까지 전부 이상소견으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석회화, 미세염증, 흉터 같은 것들이 의심 부위로 분류되면 추가 검사, 조직 검사, 반복 검사로 이어지는 거죠. 더구나 PT 검사는 많은 방사선이 온몸에 퍼지는 검사입니다. 70세 이후엔 우리 몸이 방사선을 견디는 힘도 줄어듭니다. 한 번의 검사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건강보험도 안 되는 고가 검사입니다. 정영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쓰고 시간 쓰고 기운 빠지고 결국 남는 건 걱정밖에 없었어. 그 말에 박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큰 병을 놓치면 어쩌나 싶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검사라는 건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야 그걸 확인하는 거지. 몸이 멀쩡한데 미리 파고드는 건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검사는 언제나 필요할 때, 증상이 있을 때 받는 것이지, 불안해서 받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PT 검사는 특별한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다면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밀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다 본다는 말만 듣고 덥석 받기엔 몸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 검사 이후에 다른 검사가 줄줄이 따라붙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약입니다. 처음엔 수치 하나로 시작됐지만 그게 약 1개, 2개, 3개. 어느새 약봉지가 두 손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밀 혈액 검사 하나로 시작되는 약물 처방의 악순환,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형님 이 약 좀 봐요. 내가 지금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이 넘는다니까요. 며칠 전 오래된 친구 박기춘 씨가 약봉지를 펼쳐 보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엔 고지혈증 약 1알이었는데 지금은 혈압약, 위장약, 진통제까지 약만 먹다 하루가 다 가요. 제가 물었죠. 아니, 기춘 씨, 도대체 왜 그렇게 약이 늘어난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정밀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거든. 의사가 그냥 한 달만 약 먹어보자길래 시작했지. 근데 약 먹고 나니까 속이 쓰려서 위장약이 추가되고 어지러워서 또 다른 약이 붙고 이제는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겠어. 이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건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는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병원 가보면요. 조금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나도 약부터 시작합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마치 수치가 정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병이 되는 약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당연히 변화합니다. 60이 넘으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수치가 조금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걸 무조건 병으로 단정하고 약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스스로 조절할 기회를 잃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기춘 씨도 그러시더군요. 약 먹을 땐 뭔가 억지로 눌러놓는 기분이야.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수치를 꺾어놓는 느낌. 맞습니다. 약은 몸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해결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약이 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의사도 환자도 약을 끊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는 겁니다. 하루 30분만 천천히 걷기, 짠 음식 줄이고 채소 섭취 늘리기,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이런 변화만으로도 수치가 충분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가 상담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해보세요. 의사도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약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믿는 겁니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몸이 계속 피곤하면 그건 아직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조금 높아도 몸이 가볍고 생기가 돌면 그건 몸이 스스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기춘 쉽게 그랬습니다. 이제 약을 줄이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수치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건강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몸의 상태가 말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이제 나도 숫자보다 내 느낌을 믿어보려고.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숫자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몸이 말하는 진짜 감각을 들어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나이에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 고해상도 CT, 조영제 검사, 내시경, PT 검사, 그리고 이 혈액 검사까지, 이 5가지를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지, 지금 꼭 필요한 건지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했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건강을 지켜야 할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검사가 괜히 받은 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해상도 CT, 조영제 검사, 내시경, PT 검사, 정밀 혈액 검사.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별해서 받아야 하는 검사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60대, 70대에게는 몸에 부담이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검사 결과표보다 더 정확한 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식욕이 줄었는지, 잠은 잘 오는지, 기운이 도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지, 그 감각이 가장 솔직한 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병원을 믿기보다 병원과 내가 함께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의사에게 묻고 따지고 내 몸의 반응을 스스로 느끼고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 친구들께, 형제 자매께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